먼저 오늘 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을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속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역시 검찰 관련이었죠. 윤석열 총장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인사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검찰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개혁에 기여하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참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마음에 빚을 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취 들어보죠.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하고 또 재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예, 대통령의 이 발언, 윤석열 총장 여전히 신뢰한다는 발언일까요? 아니면 경고를 보낸 걸까요?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교수,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전히 신뢰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떤 뜻으로 해석했습니까? 저는 일단 뭐 신뢰의 그 기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판례를 썼다시피 조건부 재신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검찰이 그럼에도 상당한 또 신뢰를 또 받아온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게 불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신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 상당수가 또 윤석열 총장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동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를 비롯한 여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도 자체가 좀 불순한 것이 아니냐,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득권을 보호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직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지금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속에 아직 빠져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탈피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이 신뢰할 거야 라는 조건부 재신임장을 내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의원께서는 어느 쪽으로 읽었습니까? 저는 사실상 불신임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 인사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청법 34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행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 그 검찰청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었고 그 단순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그
법안을 심사할 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협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사실은 앞으로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인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시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답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심각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차정 교수는 조건부 재신임과 같다. 그리고 정태근 의원께서는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군요. 김우영 청장은요? 예, 뭐 형식적으로는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대통령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수사기관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야지 정치적인 과잉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 엄연히 검찰청법에 검사와 관련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법무부 장관을 보고 인사안을 가지고 와라. 예. 이건 사실 상당한 월권이에요. 만약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는데 뭐 고검장이나 지검장이 당신 인사안을 어디 제3의 장소에 갖고 오시오. 이러면 그게 명령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도 예.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바로잡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영 청장께서는 비서관 시절에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yes, no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저희 이 수보 회의나 예. 밑에 실무적인 회의를 할 때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규정과 원칙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편이고. 만약에 오늘 어떤 네. 기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께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답했을까요? 아마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얘기에서는 뭐 어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어떤 한 단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절제적인 스타일이십니다. 예. 네. 차지영 교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한 예.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 또 시민사회수석으로 한 2년 정도 이를 공사석에서 예. 뵌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 민정수석으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나와서 기자들하고 예. 일문일답을 했거든요. 그때 하시는 거 보면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단호박입니까? 예, 아주 단호박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정 표현은 어떠냐?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솔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그때 완전 민정수석으로 계시으니까 기자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감하게 질문을 하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달아오르실 때도 있고 이러셨는데 물론 대통령이시니까 나름대로 진중하게 답도 하시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원칙을 따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지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분명히 잘못된 간행 맞습니다. 대통령 지적에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잘못된 간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나가 혁파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이번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바꾼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예. 남다는 것이죠. 예, 정태근이요.
잘못된 관행인지 좋은 관행인지는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 조항이 개정되게 되고 그 인사 협의 과정들이 법적으로 구체화된 과정들은 뭐였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 간의 인사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가 그렇게 항명을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 법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항명 프레임을 들고 나와요. 아예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당신들 수사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책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왜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지 않은데. 예. 항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항명이라고 민주당에서도 그러죠. 청와대에서도 민주당 그러죠. 얘기고. 예. 죄송합니다. 자, 장성철 소장은 어느 쪽으로 해석했는지 궁금하군요. 경고입니다. 경고. 예, 한번 지켜보겠다. 말 잘 듣는지 지켜보겠다. 전 그렇게 읽혀집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자가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예.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만 신뢰를 더 국민들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은 되게 딱딱하게 윤석열 총장은 하시면서 이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앞에 사람도 없는데 뭐. 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심기가 여러 예. 가지 좀 불편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조국 교수 관련된 수사 이거 적당히 해. 그리고 청와대 관련된 하명 수사 그리고 뭐 유재수 사건 이런 사건들은 좀 눈치껏 적당히 해. 이런 사인으로 검찰에서 받아들일까 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 총장 신뢰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그 신뢰 부분은 내가 신뢰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거다 잘하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첫째, 느낌. 네. 뭔가 좀 짠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놓아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네. 먼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아낀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그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존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용어 선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마음의 빛을 갖고 있다. 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놓아달라. 그리고 갈등을 끝내달라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와 범죄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이런 갈등을 놓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셨고 놓아달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 진영에서는 되게 공격의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예. 되게 아끼는 사람이 공격받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아무리 조국 수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조국을 구속해라라는 그런 분들의 외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 넘어갔으니까 네. 재판 받는 걸로 하고 공격을 더 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네, 좋겠다. 수사와 재판을 보고 그런 거리에서의 조국 장관을 갖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만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애들린 표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간 이 조국 장관 사태는 조국 장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 해지는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 잘 받고 재판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영 청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의 심경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쏘시개가 되려다가 다 타버렸어요. 그간의 언론 보도만 해도 수백만 건의 보도가 있었고. 원래 불쏘시개는 태우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일단 불을 활발하게 태우는 것이 그 기능인데 예. 본인이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구상안을 대통령님하고 같이 한참 전에 2012년 그때부터 검찰 또 법무 개혁 안을 작성했던 그런 동지였고 또 민정수석 시절에 지금의 공수처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거에 어떤 대강을 확립한 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어떤 거기다가 메스를 들이대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함 또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수십 배 되는 어떤 그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과 또 언론의 어떤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런 걸로 거의 한 개인은 그야말로 그 가슴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이런 데 대한 연민의 감정을 예. 표현하셨고 또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좀 국민들도 예. 좀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 또 그 회한의 일부를 좀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의원. 저는 사실은 기자들 회견이라는 것이 기자들이 물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이 부족하면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소위 조국 전 장관의 고초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큰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상으로도 과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이 못하는 딸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로 제일 저자로 등극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조국이란 사람이 평소에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상처가 있게 된 과정이 대통령 본인이 인사를 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했다. 더더군다나 내가 임명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들어서 죄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얘기는 했죠. 조국 장관을 임명해서 송구스럽다라고 말씀. 분열을. 예. 그러니까요.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요. 예. 잘못된 인사를 하신 거에 잘못된 대해서 인사였다고 인정을 국민들한테 했어야 한다. 그럼요. 예, 차지영 교수.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 자체는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큰 빚을 졌다고 했지만 그 빚에다가 한 점만 더 보태면요. 그게 빚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그나마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 뒤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실 검찰 개혁에 마지막의 그러니까 뭐 활용 점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뭐 기자회견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공수처법 그리고 또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준비했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 법적 조치는 사실상 이제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는데 이 공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기치를 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하나의 타깃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이 검찰 개혁을 이 정도까지 이뤄내는 데 대한 조국 장관에 대한 이 공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애들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비판하실 부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검찰개혁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결과가 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이슈는 협치 관련이었죠. 협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후에 협치 내각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 야당이 그동안 입각 제안을 거부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구상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이 부분 관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그 내각에 함께 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입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협치 내각 과연 가능할까?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 건너갔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금 이미 총선을 앞두고 소위 여당과 소위 4+1이라는 걸 가지고 타협 없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슨 인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에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를 들면 이번 그 4월 달 총선의 결과가 여권이 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야권에서는 소위 협치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야권이 단일화나 연대를 이루어가지고 야권이 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국회라는 힘을 통해 가지고 소위 정부를 강제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돌과 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권에서 폭주를 하는 것 저는 반드시 나중에 국가를 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이기든 협치 내각은 어려울 것이다. 차재원 교수 전망은요? 예, 저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정치 문화가 잘못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서 정치 문화 그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제일 처음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계엄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개헌 자체도 상당히 조금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지난번에 내세웠던 개헌 자체가 사실은 이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4년 중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양극단적인 전면적인 투쟁을 지금 낳고 있는 이런 정치 문화를 바꾸기는 아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이 그 촛불 전국 국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타파였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개헌안을 낼 때 권력 구조를 좀 더 이 권한을 나누는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치 문화도 이 지금 전면적인 투쟁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타협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대통령께서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아마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 원론적으로 뭐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사실 이 지금 어느 누가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개헌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총선 결과에서 이긴 쪽에서 거기에서 상당한 그 주도권을 진척해서 거기에서 소위 진두지휘하신 분이 차기 대권 주자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 이분이 과연 자신의 권한을 나누는 개헌은 추진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다. 정치 문화보다는 정치 제도 먼저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문화, 제도 어떻게 보면 또 동전의 양면 관계 같기도 합니다. 장성철 소장. 저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요. 협치를 하겠다. 협치 내각을 구상하겠다. 이거에는 앞에 가로 열고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그러니까 이 야당과의 협치를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야당과의 협치는 정의당, 대한신당, 바른당 이런 당이지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치는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2017년도 5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2년 8개월 전에 취임사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차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진실성과 진정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선거를 앞두고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가 아니냐. 전 그렇게 좀 의심해 봅니다. 립 서비스인 것 같습니까? 네. 김우영 청장 생각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 지난 1년 돌아보면은 그 엄청난 그 장외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이 대한민국의 전진과 발전을 상당히 가로막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깊은 회한에 그 입각해서 마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협력만큼 강한 혁신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야당 당사를 찾아갔었고 항상 이제 그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 여야정 정책 협의체를 또 가동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이 되면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주 그 품이 넓고 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그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책 간 협력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되고 또 경제 발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도 또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야 정당들에게 이제는 좀 그만 갈등을 하고 소모적인 대결보다는 정책 협력을 해라. 뭐 그런 명령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권력도 협력에 기반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청와대에 의한 협치는 이미 종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지만 하나의 가능성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즉 당파를 넘어서 가지고 소위 상생과 타협과 그런 대화를 위한 당을 넘어선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와는 다르게 국회 내에서 뭔가 국회의 협치 문화를 바꿔내자라고 하는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박원석 우리 의원이 이제 마지막 예. 여기 이제 하고 갔잖아요. 제가 이제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박 의원이 당선되면 꼭 당파를 넘어서서 대화할 수 있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라. 예. 거기서 우리 한국 정치에 희망이 생긴다. 이런 지금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그 전에 좀 그전에는 있었는데. 아니, 당장 제가 현역 의원 할 때부터 굉장히 예. 많은 대화를 그래요. 했죠. 무슨 뭐 통일연구 모임도 있고. 꼭 지금 선진화법이 자치발전. 만들어진 것도 사실 그런 의원들의 예. 관계 근데 속에서 지금은 나온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 정책 뭐 AI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워낙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소위 이제 그 대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여당 자체가 너무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여당 탓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래요.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 남북관계 질문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동산,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집값 대책 끝없이 내겠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좀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임기 절반쯤 지나갔는데 기자가 그런 질문했어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이거 대체로 뭐 퇴임 앞둔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조금 성급한 질문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차지영 교수. 네. 잊힌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또 그 뭡니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본인도 잊혀지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지금 자신의 대통령의 으로서의 지금 재직이 일종의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원래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상당히 강하게 손살을 쳤어요. 나는 정치 안 한다. 절대 정치 안 할 거라고 예.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 강제 소환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다. 예, 운명적으로 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함께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그러한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지금 다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고 난 뒤에 뭐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일반 사람으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직업군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징병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징집당한 일반 병사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왜 군대 갔다 오면 그쪽 보고도 뭐도 안 한다는 그러한 심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불태우겠다는 뜻일까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들었나요? 좀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 감옥을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한 분만 빼놓고는 김대중 대통령. 감옥 가셨었잖아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되기 전과 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감옥 안 갔습니다. 하여튼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금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본인이 대통령일 때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기 하반기 지나고 반환점이 돌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셨을 땐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범한 삶을 꿈꾸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자이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면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고초 겪는 것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내란 때문에 형을 받았지만 그보다 지금 더 많이 오래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참고로 우리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간 분들은요. 임기 후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네 분이에요. 그 다른 분들 이승만 대통령 감옥은 안 갔고. 예, 김우영 청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할 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대단히 단촐하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과잉이나 거품을 싫어하고요. 또 떠들썩하게 어떤 좌중을 뒤흔드는 그런 타입도 아니시고.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직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오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와 체력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히말라야나 산을 좋아하시니까 산을 다니시고, 그리고 훗날 일은 훗날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알아서 하시라.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겠다. 그런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잊혀진 사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 가지고 이런저런 속을 좀 풀어봤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기자회견 방식인데요.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도 했고 신년 기자회견 또 이렇게 했는데 차정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체적으로 일단 기자 수가 한 2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질문을 한 기자는 20여 명 정도 되는데 서로 손은 열심히 들었지만 뭔가 그런데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했을 때 충분히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추가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런 형식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500명 이 정도 선이고 오늘 지금 영빈관에 모여 앉은 기자들만 해도 한 200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진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이 한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좀 미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기자가 이어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2005년도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제가 이 기자단 중에 그때 10명 정도가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미리 기자단끼리 이 협의를 해서 대표 선수들을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개요를 미리 청와대 쪽에다 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소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길기 없이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이 아니었나. 그러나 너무 많은 기자들이 지금 출입 기자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 대한 제약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여튼 뭐 계속하고 자주 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런 기자회견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